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 바로 위나라 시대 주요 인물들의 기록인데요. 이걸 같이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 보니까 한기, 최림, 고유, 손내, 왕관 뭐 이런 인물들의 행적이 담겨 있네요. 맞아요. 그리고 송지 같은 후대 역사가의 주석까지 붙어 있어서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단순 기록만이 아니라 평가까지 같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인물들이 각자 뭐랄까? 어떤 길을 걸어서 성공했고 또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걸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해요. 좋습니다. 단순히 누가 뭘 했다는 걸 넘어서 그들의 리더십이나 뭐 통치 철학, 개인적인 성품까지 좀 들여다보면 재밌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핵심을 좀 짚어보죠. 자, 그럼 첫 인물 한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한기. 이분은 시작부터가 정말 파란만장하죠. 네, 젊은 시절이 아주 극적이에요. 아버지와 형의 원수 진무에게 복수하려고 그 말을 못하는 척 연기하면서 자금 모으고 사람 모으고 맞아요. 결국 계략으로 딱 잡아서 원수를 갚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신분을 싹 숨기고 산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산적들을 만나고 네. 근데 그 산적들을 또 자기 재산을 풀어서 달래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참, 위기 대처 능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진짜 그러네요. 처음엔 관직 제안도 계속 거절하다가 결국 조조에게 발탁되는 거죠. 이런 시작이 그 이후의 삶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확실히 그랬을 겁니다. 그 복수를 위한 치밀함이나 실행력, 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의 어떤 유연한 대처 능력. 외교적인 수완까지. 단순히 용맹하다, 지략이 뛰어나다 이걸 넘어서는 거네요. 그렇죠. 사람을 다루는 능력, 상황을 읽는 눈이 탁월했던 거죠. 근데 더 흥미로운 건요. 이분이 행정가로서만이 아니라 기술 혁신가로서도 엄청난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기술 혁신이요? 그 시대에 정치나 군사 쪽이 아니고요. 네, 바로 그 점이 놀라운데요. 그 금속 재련할 때 쓰는 풀무 있잖아요. 네네, 바람 넣는 거요. 원래는 말 100마리가 필요했대요. 그걸 물의 힘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바꾼 거예요. 수력 풀무라고 하죠. 와, 물레방아 같은 원리인가요? 뭐 비슷한 원리였겠죠. 이걸로 생산성이 무려 3배나 높아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배요? 와, 이건 당시 철기 생산이 국가 경제나 군사력에 직결됐을 텐데. 그렇죠.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왔을 겁니다. 단순 기술 개선이 아니라 국가적인 혁신이었던 거죠. 이런 걸 보면 그의 실용적인 면모를 알 수 있어요. 결국은 사도, 그러니까 최고위직까지 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마지막 모습도 참 인상 깊어요. 유언으로 아주 상세하게 검소하게 장례 치르라고 남겼다면서요. 맞아요. 비싼 옷이나 화려한 무덤 같은 거 하지 말고 최소한으로 해서 백성들한테 부담 주지 말라고. 평생의 어떤 신념이 느껴지는 대목인데요. 그렇죠. 물론 당시 사회적으로 검소함이 미덕이긴 했지만 한기 개인의 철학이 아주 강하게 반영된 거죠. 황제도 그 뜻을 높이 사긴 했지만 결국엔 국가 예법에 따라 장례를 치르도록 했다고 하죠. 아, 개인의 의지와 국가 시스템 사이의 어떤 그런 모습도 보이네요. 네. 근데 좀 안타까운 건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었는데 후손들은 좀 불행했어요. 아들 한 방이 죄를 지어서 처형당하고 나중에는 가문 전체가 멸족당하는 비극을 맞거든요. 영속적인 번영으로 꼭 이어지는 건 아니군요. 네, 그런 점을 좀 생각하게 만들죠. 자, 그럼 다음 인물 최림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분은 약간 대기만성 스타일 같아요. 네, 맞아요. 젊을 때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는데 그의 종형인 최연만은 그 잠재력을 알아봤다고 하죠. 처음 관직에 나갈 때는 너무 가난해서 수레도 없이 걸어갔을 정도라고 하니 와, 청빈함이 대단했네요. 그렇죠. 유주자사 시절에는 그 권력자 오질에게 아부하지 않고 소신껏 지역 안정에 힘썼다는 일화도 있고요. 강직한 성품이 엿보이네요. 근데 좌첨된 이유에 대해서는 기록이 좀 다르다고요. 네, 본전 기록에는 그냥 상사를 잘 못 모셨다 뭐 이렇게 좀 두루뭉술하게 나오는데 다른 기록, 그 신비라는 사람의 상주문을 보면 당시 상서령이었던 환계가 최림은 중앙관직, 즉 상서 제목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지방으로 보냈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어느 쪽이든 좀 순탄치만은 않았네요. 네. 하지만 중앙으로 돌아와서 대홍려, 그러니까 외교랑 의전을 담당하는 자리에 갔을 때 진가가 드러납니다. 외교 쪽에서요, 어떤 활약을 했나요? 그 당시에 서역에서 사신들이 많이 왔는데 그중에 실제로는 상인들이 친척인 척 속여서 관직이나 인수를 받아가려는 경우가 많았대요. 가짜 사신인 거죠.
아, 그런 꼼수가 있었군요. 네, 이게 국가 위신도 떨어뜨리고 비용 낭비도 심하니까 최림이 딱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도낭 쪽에 명확한 지침을 내리고 과거 사례 분석해서 실용적인 의전 기준을 새로 만들었어요. 와, 행정 능력도 뛰어나고 실리도 챙겼네요. 그렇죠. 외교 모대에서의 어떤 실무 능력과 시스템 정비 능력을 보여준 거죠. 그 뒤로는 좀 잘 풀렸나요? 그 유소가 제안한 관리평가 제도, 고과론에 대한 평가가 재밌던데요? 제도가 좋아도 결국 쓰는 사람에게 달렸다. 아, 네. 아주 현실적인 지적이죠. 결국 그는 40, 30 중 하나까지 오르거든요. 근데 이게 위나라에서는 30이 제후자귀를 받은 첫 사례래요. 첫사래요. 네. 근데 후대의 역사가 송지는 이걸 두고 옌자 한나라가 승상에게 너무 큰 권력을 줬던 거랑 비슷하다고 비판하기도 했어요. 권력 집중을 경계한 거죠.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아, 그리고 공자 제사 문제도 있었죠. 맞아요. 노국상이 공자묘에 따로 제사 담당관을 두자고 했는데 최림은 이미 공자 후손이 제사 지내고 있으니 그럴 필요 없다고 반대했어요. 중복이니까 필요 없다.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한데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송지는 또 여기서 엄청나게 비판을 합니다. 공자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데 국가 차원에서 최대한 예우를 해야지 그게 뭐냐는 거죠. 아, 예법과 실용주의의 충돌이군요. 네, 아주 오랜 논쟁이죠. 최림의 후손들도 보면 손자는 좀 경솔했다는 평이 있고 둘째 아들은 또 정변에 연루돼서 죽임을 당하고. 또 순탄치 않았네요. 네, 다만 최림 본인이 왕경이라는 미천한 신분의 인재를 발굴해서 추천한 건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부분입니다. 사람 보는 눈은 있었군요. 자, 세 번째 인물, 고유로 가보겠습니다. 이분은 시작부터 좀 통찰력이 남달렸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고향 진류에 곧 전란이 닥칠 거다. 피난 가라. 이렇게 권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안 믿었죠. 너무 젊다고. 맞아요. 근데 결국 그 예견대로 됐잖아요. 효심도 깊어서 아버지가 먼 촉군 땅에서 돌아가시니까 그 험한 길을 가서 직접 시신을 수습해오기도 하고요. 가문 대대로 청렴했다고도 하고요. 청렴함에 더해서 포용력이나 성실함도 돋보이는 일화가 있더라고요. 관연 현령 시절에 전임자 잘못 때문에 관리들이 떠나려 하니까 아, 네. 그 유명한 병길고사 인용하면서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떠나냐고 다독였다는 거요. 네, 리더십이 느껴져요. 또 조조가 그 성실함, 밤낮으로 법률 문서 끼고 사는 모습 보고 발탁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위시춘추에 나오는 얘기죠. 그만큼 성실했다는 건데 통찰력도 있어서 장료 추려갈 때 서쪽의 한수랑 마초가 반발할 거라고 딱 예측해서 간언하기도 했고요. 이분은 특히 법률 분야에서 활약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도망병 가족까지 처벌하는 연좌제, 이거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주장이었을 거예요. 군율이 워낙 엄했고 연좌제는 당연하게 여겨졌으니까요. 그렇죠. 목숨 걸고 하는 주장 아니었을까요? 그랬을 겁니다. 근데 고유는 이게 비인간적이기도 하고 오히려 병사들이 돌아올 길을 막는 역효과를 낸다고 봤어요. 처벌보다는 교화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인도적인 접근이었죠. 비밀 감찰관 제도, 그 교사 제도 폐단 지적해서 조조 사과까지 받아냈다는 것도 대단하고요. 네, 권력 남용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한 거죠. 그의 강직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최고 사법 책임자인 정위에 오른 뒤에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군요. 명목분이던 삼공을 실제 국정 논의에 참여시키고 황제가 미워하는 신하 포훈을 무리하게 처벌하려 할 때도 끝까지 버텼다고요. 맞아요. 그때 잠깐 좌천되기도 했지만 결국 그의 강직함이 인정받아서 복직하죠. 명제 때도 직원은 계속됩니다. 학문과 교육 장려해야 한다. 토목공사 너무 심하다. 궁중생활 사치스럽다. 이거 다 백성 고통 주고 나라 근본 해친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특히 그 사슴 문제 상소문은 정말 구체적이던데요. 아, 그거요? 사냥 금지 구역 때문에 사슴이 너무 늘어서 농작물 피해가 크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단순히 피해가 크다 이게 아니라 그 구역 안에서 호랑이나 늑대가 잡아먹는 사슴수를 통계처럼 제시하면서 사냥 금지가 오히려 개체수 조절에 도움 안 되고 농민 피해만 키운다고 주장했죠. 정확합니다. 위명신주라는 자료에 인용된 내용인데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딱 데이터랑 논리로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아주 뛰어난 행정가의 면모를 보여주죠. 수사 능력도 뛰어나서 그 둘의 사건 같은 경우 아내 진술만 듣고 남편 성품, 금전관계 파고들어서 살인사건 밝혀낸 거 보면 정말 예리해요. 그렇죠. 나중에는 사마이가 조상 제거할 때 임시로 군권 맡아서 혼란 수습하는 역할까지 했으니
무려 23년 동안 정의 자리를 지키면서 사도 퇴위까지 올랐어요. 그 능력과 명망을 알 수 있죠. 네 번째 인물 설레로 가보겠습니다. 이분은 시작이 의리와 효심이네요. 네, 어릴 때 자기 구해준 마태라는 사람한테 전 재산 주고 나중에 그 사람이 사형수가 되니까 몰래 탈옥시켜주고 자기가 대신 자수하고 참 드라마틱하죠. 진짜 영화 같아요. 근데 또 행정 능력도 있어서 도적대를 이간책으로 평정하기도 했다면서요. 네, 강직하고 의리 있는 성품에 능력까지 갖춘 거죠. 군사적으로도 활약했는데 조유 따라서 오나라 칠 때 무리하게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안 들어서 결국 패배하기도 하고요. 아, 예지력이 있었는데 리더가 안 들었군요. 그렇죠. 명제가 궁궐공사 크게 벌였을 때는 또 강력하게 반대해서 중단시켰어요. 시기가 안 좋다, 백성들 굶주린다 이러면서요. 공사 책임자는 한 달만 더 달라고 했는데도 그냥 바로 중단시켰다고요? 네, 황제조서 내세워서 아주 단호하게 백성들 돌려보냈죠. 황제 앞에서도 할 말은 하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명제가 사냥하다 호랑이한테 위협받으니까 바로 말에서 내려서 칼 빼들었다는 일화도 있고요. 용맹하기까지 했네요. 근데 그런 강직함 때문에 조상 집권기에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조상이 솔레를 좀 부담스러워해서 멀리 양주자사로 보냈죠. 근데 거기서 또 오나라 대군 침입을 소수병력으로 막아내는 큰 공을 세웁니다. 작피전투라고 하죠. 와, 대단하네요. 전투 후에 받은 비단도 다 전사자 유족들한테 나눠줬다고 하고요. 네, 청렴하고 부하들을 아꼈던 거죠. 귀주목 시절에는 또 지역 분쟁 해결하려다가 조상 때문에 좌절되고 탄핵까지 당하고 그때 사마이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나라 걱정했다는 장면이 참 인상 깊었어요. 네, 개인적인 억울함이 아니라 위태로운 사직을 걱정하는 눈물이었죠. 그의 충성심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국 조상이 제거된 후에 다시 요직에 올라서 사공까지 갑니다. 같은 고향 출신 노육과는 사이가 안 좋았지만 명성이나 지위는 비슷했다. 이런 평가도 재밌네요. 네, 개인적인 관계랑 공적인 평가는 또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자, 드디어 마지막 인물 왕관입니다. 이분은 가난한 환경을 딛고 자수성가한 케이스네요. 네, 여러 지방관 거치면서 선정을 베풀었다고 하고요. 특히 탁군태수 시절에 북방 이민족 침입 대비한 방식이 참 실용적이고 지혜로웠어요. 마을 합치고 막루 세우는 거요? 네. 근데 백성들이 농사 바쁘다고 부담스러워하니까 관리들한테 휴가를 줘서 각자 집안일 돕게 하고 끝나면 다시 와서 일하도록 했어요. 와, 강압적인 게 아니라 솔선수범하고 배려해서 참여를 이끌어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열흘 만에 방어시설을 다 완성했다고 하니 리더십이 대단했던 거죠. 공평무사함을 보여주는 일화도 있죠. 그 탁군 위험 등급 보고할 때 아, 네. 극으로 보고하면 자기 아들을 인질로 보내야 하니까 담당자가 좀 낮춰서 보고하자고 했는데? 왕가는 그냥 원칙대로 보고했다. 와, 사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고요. 네. 정말 대단한 결단이죠. 개인의 안위보다 공적인 원칙을 우선시하는 모습. 이런 강직함은 중앙에서도 이어져서 소부로 있을 때 권력자 조상 측근이 불법으로 챙긴 재산 몰수하고 조상 일파가 황실 물품 탐냈는데 왕관이 청렴하니까 부담스러워서 다른 자리로 옮겼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태복으로요. 조상이 제거된 후에는 그 동생 조희의 군영을 접수하는 중요한 임무도 맡았고 이후에 상서, 우복야, 사공 같은 고위직을 역임합니다. 근데 마지막 모습이 또 인상적이에요. 사공에 임명됐는데 며칠 만에 사직하고 고향 가서 조용히 생을 마감했다고요. 네, 장례도 아주 간소하게 치르라고 유언했고요. 권력에 연연하지 않고 물러날 때를 아는 마지막까지 청렴함을 지킨 모습이죠. 이렇게 5명의 삶을 쭉 따라와 보니까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한기의 그 극적인 삶과 혁신, 최림의 뚝심과 행정 능력, 고유의 법률적 예리함과 직언, 솔레의 충성과 용맹, 왕관의 청렴함과 실용주의까지 다 위나라를 떠받친 인물들이죠. 공통적으로 보이는 건 역시 청렴함, 능력, 그리고 복잡한 정치 상황 속에서의 어떤 처신이랄까요? 맞습니다. 개인의 성품과 역량이 시대를 헤쳐나가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죠. 물론 그 방식은 다 달랐어요. 때로는 강직하게 맞서고 때로는 현실적인 타협을 하기도 하고. 자료 마지막 평가처럼 다 재상의 지위에 오르긴 했지만 한기처럼 아주 늦게 중용되거나 고유처럼 한 분야에서 정말 오랫동안 전문성을 발휘한 경우는 또 다른 해석의 여지도 남기는 것 같아요. 네, 단순히 능력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시대적 요구와 개인의 특성이 잘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들의 삶을 통해서 보면 통치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또 리더에게 어떤 자질이 필요한지, 그리고 시대를 넘어서는 청렴함이나 능력의 가치 같은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맞아요. 때로는 개인의 안위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어려운 선택을 했던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하는데요. 네, 어떤 걸까요? 오늘 본 인물들 중에 한기나 최림 가문처럼 당대에는 큰 성공을 거뒀지만 후대에 가서는 결국 어려움을 겪거나 몰락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네, 그랬죠. 개인의 뛰어난 능력이나 덕성이 과연 그 혼란한 시대 속에서 가문의 영속적인 번영까지 보장할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개인의 역량 외에 한 가문의 흥망성쇠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 뭐 시대적인 거나 사회적인 거 아니면 운명 같은 거, 그런 건 또 뭐가 있을지 한번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아, 개인의 능력과 가문의 운명 사이의 관계?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위나라 인물들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